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어서 이 과목 31번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무 스트레스 1번. 지루하게 반복되는 과업의 단조로움은 매우 위험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과제 특성에 따라서 너무 단조롭거나 너무 복잡한 과업은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제 특성 차원에서 과제 특성 요인이죠. 2번. 복잡한 과제는 정보 과부하를 일으켜 스트레스를 높인다. 네, 1번과 반대로 또 너무 복잡해도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고 했죠. 3번.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 주로 인간관계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 이 인간관계로 인한 역할 갈등은 구조적인 공식적인 조직보다는 비구조적, 비공식적인 조직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역할 갈등이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역할 모호성은 개인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네, 개인의 역할이 모호할 때 발생하는 것이 역할 모호성. 우리 주로 관리자 계층, 계급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통 낮은 계층에 있고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 관리자급의 그런 분들이 이제 역할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역할 모호성의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무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과제 특성 살펴봤고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복잡한 과제일 때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고 역할 모호성이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또한 역할 갈등, 역할들 간의 갈등을 말하는 거죠. 네, 역할 갈등과 또 역할이 너무 많을 때 역할 과다 또한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원인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갈게요. 32번. 성격의 오요인 빅5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빅5 중요하죠. 성격 오요인 모델. 자, 오션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 유형. 5가지 유형 반드시 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오션. OCEAN 해서 오션으로 기억하셔도 되고 아니면 빅5 성격 모형이죠. 빅5 성격이 개성 외향적인 건 친정 쪽을 닮았다. 네. 그루점이 빅5 성격이 개성 외향적인 건 친정 쪽을 닮았어. 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개성,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밀성, 정서적 안정성 이렇게 5가지죠. 네. 오션은 openness to experience 경험에 대한 개방성, C conscientiousness 성실성, E extroversion 외향성이죠. A agreeableness 호감성, 호의성, N neuroticism 아니면 negative affectivity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서적 안정성 이렇게 5가지 유형인데 각각의 유형 간단히 살펴볼게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경험에 대해 열려있는 거죠. 주변 세계와 다양한 경험에 대해 호기심, 그리고 경험에 대한 추구, 이런 성향을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은 규칙 잘 지키는 거죠. 성실한 거. 규칙, 규범, 원칙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성향. 성실성, conscientiousness. 규칙, 규범, 원칙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성향. 외향성은 외향적인 성향이죠. 상호작용 좋아하고 타인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성향. extroversion 외향성. 친화성, 호감성, 호의성은 이제 호의적인 거죠. 친밀하고 agreeableness 조화로운 대인관계. 친화적 성향, 친화성, 호감성, 호의성. 정서적 안정성, 정서적 불안정성. 신경증적 성향, 부정적 정서성. 정서 안정을 말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향. 주변 세계를 위협적이지 않게 느끼는 정도, 이게 정서적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은 이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제 암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션,
빅5 성격이 개성 외향적인 건 친정 닮았다. 네, 친정 쪽 닮았다. 이렇게 기억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확성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사례에서 A에게 해당하는 홀랜드 직업 성격 유형은? 홀랜드 뭐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빅5처럼 기억을 다 해두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우리 또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리아색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아색.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암기하시면 된다 그랬죠. 순서대로 RIA, 리아색, SEC, RIA, SEC 이렇게 육각형을 그려놓고 하나씩 따져보면 됩니다. 자, R은 리얼리스틱, 현실형이었죠. 현실형은 어때요? 기계 도구 조작. 네, 기계 도구 조작 특징. 그래서 기술자, 엔지니어, 파일럿. 네, 이런 성향, 현실적인 거.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러면 이제 반대편을 보라고 했죠. 반대편은 S형. S형은 사회형. 사회형이니까 뭐요? 이제 리얼리스틱, 현실형과는 좀 반대인데 소셜. 사회형 특징이 뭐였죠? 이제 친절, 뭐 온화, 따뜻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상담 뭐 이런 느낌. 네, 사교적, 친절한, 이해심 많고 이런 성향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R형은 S의 반대니까 그런 친밀한, 뭐 따뜻한 이런 부분이 조금 반대 성향을 띠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I형, 인베스티게이티브는 뭐였죠? 탐구형. 그래서 연구, 어떤 학문을 깊게 파고드는 것. 그리고 신중한, 네. 그래서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이게 연구형이 탐구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연구자, 학자. I형의 반대는 E. 그래서 E는 이제 엔터프라이징, 진취형이었죠. 진취형은 I형의 반대니까 그런 뭔가 이렇게 학문 깊게 파고들고 이것보다는 뭔가 외향적이고 이제 리더십의 특징을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가, 뭐 정치가 이런 적성, 이런 흥미랑 이제 잘 맞는 유형. 이게 엔터프라이징, 진취형. 그리고 A형은 아티스틱, 예술형이라고 했어요. 예술형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자유롭고 생각이 개방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뭐 예술 쪽, 문학, 예술 이런 쪽, 디자인. 그리고 반대로 C는 이제 컨벤셔널이니까 A의 반대니까, 예술형의 반대니까 이런 자유롭고 개방적인 것보다는 뭔가 체계적이고 틀이 잡혀 있는 걸 좋아하고, 네. 그래서 조직적, 체계적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으로는 뭐 은행원, 사서, 네. 이런 사무 업무 하는 좀 루틴한 짜여진 일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 그게 관습형, 컨벤셔널이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면 A는 분명하고 질서정연한 걸 좋아한대요. 체계적으로 기계를 조작하는 활동, 기계 조작이 키죠. 네. 성격은 솔직하고 말이 적으며 고집 있는 편이고 단순하다. 기계 조작이 키예요. 이게 잘못 보면은 좀 관습적인 느낌도 들잖아요. 관습형과도 유사하잖아요. 뭔가 질서정연, 뭔가 좀 고집이 있는 편이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접해 있는 그 유형은 좀 비슷한 유사성이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반대편은 서로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유형은 또 그런 비슷한 성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C 관습형이랑도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고, 또 사회형의 정반대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말이 적고 고집 있고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질서정연, 체계적도 어떻게 보면 관습형이랑 이제 비슷한 속성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 기계 조작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리얼리스틱.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홀랜드 반드시 정리 이제 해두시기 바랍니다. 34번으로 넘어갈게요. 데이비스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적응 양식 차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게 또 나왔네요. 그쵸? 앞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같은 회차잖아요. 근데 이게 2번이나 나왔어요. 아마 직업 적응 이론에 대해서 뭔가 출제가 이게 두 문제가 이렇게 같은 또 적응 양식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직업 적응 유형 4가지 적응 방식 차원. 네. 아예 대놓고 물어봤죠. 적응 양식 차원. 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은 성격 양식 차원이 있다고 했어요. 우선 적응 방식 차원부터 볼게요. 적응 방식 차원이랑 성격 양식 차원을 구분을 어떻게 하면 좀 이해가 편하다고 했었나요? 네, 적응 방식 차원은 이런 업무 환경에 있어서 대응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대응하는, 업무 환경에, 직업 환경에 대응하는, 어떻게?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방식. 끈기 갖고 참아내면서 대응하는 방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 네, 그래서 이게 대응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반응성, 이게 수동성이고, 적극성, 능동성, 인내, 끈기. 의존성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4가지가 있고, 또 성격 양식 차원에서 4가지가 또 있었어요. 성격 양식 차원은 뭐였죠? 우리가 업무를 해나가는,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 왜냐면 업무 진행에 있어서는 이런 성격 차원의 영향이 크잖아요. 내가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니까. 네. 이거는 말 그대로 환경에 적응, 대응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업무에 있어서 적응해 나가는, 업무를 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이렇게 딱 그런 정해진 정의는 아니고 제가 구분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라는 거. 그래서 성격 양식 차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이 있었죠. 네. 이제 이것도 되게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여러 번 이제 이거 보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저처럼 이제 또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안 되셨으면 복습하셔서 반드시 네, 저보다 더 이렇게 설명 잘 하실 수 있도록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첩성. 민첩성은 뭐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일을 착수하는 속도라고 했죠. 속도 중시, 반응 속도. 업무가,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바로 착수하는지 아니면 미루다가 착수하는지 그게 민첩성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는 거랑 또 미루고 시작하는 거, 과제 완성도랑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죠. 네, 민첩성 차원입니다. 역량 차원. 역량은 페이스를 떠올리시라고 했어요. 페이스. 네, 페이스가 빠르다. 페이스가 느리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과 관련이 된다고 했죠. 페이스가 빠르면 그만큼 이제 역량이 수준이 높다는 의미도 되고 그만큼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페이스, 평균 활동 수준. 네, 페이스가 빠르다, 페이스가 느리다. 평균 활동 수준이 높다, 평균 활동 수준이 낮다.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를 말한다. 페이스, 역량. 그 다음 리듬. 리듬 뭐였어요? 페이스 내에서 빠른 페이스, 느린 페이스, 뭐 보통 페이스, 이 페이스 안에서 얼마나 패턴을 갖고 하는지, 어떤 패턴을 갖고 하는지. 네, 불규칙적인 패턴, 불규칙적인 리듬이라고 할 수 있죠. 규칙적인 패턴, 꾸준한 패턴, 이렇게 평평한 리듬이 뭔가 변화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활동에 대한 다양성이라는 의미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 페이스 내에서 이런 패턴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의 규칙성, 패턴. 그래서 이제 빠른 페이스 내에서 꾸준히 1시간을 빠르게 가는 사람이 있고 빠른 페이스 내에서 이렇게 10분 딱 빠르게 하고 뭔가 집중이 느려지는 이런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그 페이스 내에서의 그 패턴, 규칙성을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구력.
지구력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 이 페이스와 이 리듬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가 지구력 지속성입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 수준의 기간, 얼마나 오래 하는가. 하루에 8시간을 빠른 페이스와 일정한 리듬으로 지속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루에 빠른 페이스와 일정한 리듬을 지속하지만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지구력이죠. 그래서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데이비스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이 기존의 직업 이론들, 진로 발달 이론, 직업 선택 이론들은 어때요? 이제 말 그대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초점을 뒀잖아요. 직업을 결정하는 것에 초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이론이라면 로키스트와 데이비스는 직업 적응에 초점을 맞춘 거죠. 직업 선택보다도 직업 적응이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주장으로 나온 것이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개인과 환경을 연결시킨다 그랬죠. 개인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게 직업 적응 이론. 그래서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장, 조직,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조직, 개인과 회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조화라는 게 뭐냐? 개인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환경이 요구하는 것, 서로 조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개인 환경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개인의 욕구도 충족하고 환경의 욕구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원만하게 잘 조화가 된 상태, 충족이 된 상태를 조화 상태라고 부르고, 그러지 못한 상태는 부조화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개인 환경 상호 만족이 목표가 되는 것이 이제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개인은 개인의 욕구, 개인의 바람, 욕구가 있겠죠. 개인의 욕구와 또 환경의 요구, 환경의 요구는 뭐겠어요? 환경의 요구는 개인의 능력이 되겠죠. 환경이라는 건 조직, 회사잖아요. 조직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개인의 능력을 요구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 이런 걸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직무 만족이랑 직무 유지 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이론이 직업 적응 이론이다. 그래서 만족과 충족의 개념이 있었죠. 만족의 개념은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욕구가 다 채워졌을 때 그것을 만족이라고 한다. 충족은 환경의 입장에서, 회사의 입장에서,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의 요구가 채워졌을 때 그것을 충족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개인의 요구가 채워진 거니까 조화라는 건 이제 채워진 상태죠. 조화된 내적 지표다. 조화 상태에서의 내적 지표. 내적 지표라는 건 개인의 요구라는 걸 말하겠죠. 개인의 요구가 채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화된 내적 지표라고 또 표현하고 개인의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충족은 조화된 외적 지표. 왜냐하면 조직이 바라는 게 채워진 거니까요. 환경이 바라는 게 채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된 외적 지표라고도 하고, 환경이 개인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능력이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의 개인에 대한 만족을 충족이라고 한다. 직업 적응 이론은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계 3를 토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네,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계 3. 그래서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직업 가치 질문지, 욕구 중요도 검사, 욕구 가치관 측정이죠. 그리고 만족 질문지, 만족 충족 개념 나왔잖아요. 만족 질문지. 그리고 직무 기술 질문지 등이 있다.
이렇게 직업 적응 이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은 만족, 충족, 상호작용, 조화 이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개인의 욕구, 능력, 환경, 조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네, 끝. 그래서 34번 정답은 1번이고요. 넘어갈게요. 35번.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 중 결정화, 구체화, 실행 등과 같은 과업이 수행되는 관계는, 일단 결정화, 구체화, 실행이라고 하면 결정화라는 것은 이제 하고 싶은 게 뭔지 명확히 하는 게 결정화예요. 구체화는 말 그대로 구체화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 특정 직업에 대해서 구체화, 자세히 그 구체화해서 알아보는 게 구체화고, 실행은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이제 노력하는 행위, 그걸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청소년 후기 단계와 관련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탐색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슈퍼 이론을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자주 나오는 이론이죠. 이미 뭐 공부하신 분들도 다시 복습 겸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 긴즈버그의 이론을 반박 및 보완했다고 했죠. 긴즈버그는 어떤 분이죠? 네. 진로를 최초로 발달적 관점으로 설명한 이론이 긴즈버그 이론이죠. 네. 긴즈버그는 환자며, 이거 생각나시죠? 네, 긴즈버그 환자며. 네, 그래서 긴즈버그 이론 반박 보완한 게 슈퍼 이론이다. 슈퍼는 이제 진로 발달에 대해서 전생에 변화하는 계속적 과정이라고 했어요. 전생에 변화하는 계속적 과정. 그리고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 과정이다. 개인, 환경, 상호작용. 그래서 성숙의 개념을 강조했죠. 직업적 성숙, 진로 성숙. 진로 성숙이란 무엇이죠? 네. 그 해당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의 준비도, 해당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업 발달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의미하는 게 진로 성숙의 개념이었습니다. 또한 자아 개념, 생애 역할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아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슈퍼 이론에서. 직업 발달은 자아 개념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직업 발달은. 네. 그리고 생애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진로 발달 단계는 성탐, 화교세. 그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탐, 화교세. 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로 발달은 개인, 사회, 자아 개념, 현실 간 타협하는 과정이다. 네,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 자아 개념, 현실 간 타협, 다 같은 이야기죠. 네, 개인, 사회적 요인 간 타협, 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전생의 과정이다. 자아 개념, 생애 역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 진로 발달 이론 또 중요한 게 이 단계, 진로 발달 단계 중요하죠. 그래서 성탐, 화교세, 그쵸? 성탐, 화교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슈퍼는 성탐, 화교세. 그리고 이 세부 단계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 내 성환이 흥미 능력은, 슈퍼 내 우리 그 옆에 가게 슈퍼가 있어요. 그 슈퍼 내 아들이 성환이죠. 성환이의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다. 왜 탐정 전시라고 했죠? 네. 하도 물건을 이렇게 하나씩 몰래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탐정 능력이 발달한 거죠. 네. 그리고 물건을 진열해야 되잖아요. 슈퍼집 아들은 물건도 잘 진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성장기는 14세까지. 이제 아동기죠. 아동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네. 욕구와 환상이 지배하는 시기. 그래서 환상기 4세에서 10세까지. 욕구, 환상이 지배하는 시기라서 환상기. 놀이가 중요한 시기죠. 놀이, 상상.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로 발달도 그 욕구, 환상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특징이 있죠. 환상기 때는. 그러다가 11세, 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년, 고학년 되면
이제 이런 욕구 환상을 벗어나서 조금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제 사회 활동 영역이 넓어지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흥미 취향이 주요 특징이 됩니다. 흥미 취향 중심으로 진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흥미기, 네. 환상기를 넘어서 이제 흥미기를 거치면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현실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능력기, 능력. 그리고 그 직업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직업의 요구 조건 등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 시작하는 시기가 능력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 단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욕구 환상이 지배하는 시기에서 점차 흥미 그리고 능력으로 초점이 변화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점점 사회 참여 영역이 넓어지고 이제 현실 검증력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시기 성장기였습니다. 다음 탐색기. 탐색기는 이제 청소년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잠정기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한다고 해서 잠정기입니다. 잠정적으로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 후기가 되면 전환기를 맞이하게 돼요. 이 전환이라는 것은 이제 초점의 전환이죠. 그 전까지는 진로 발달, 직업을 고려하는 초점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의 욕구, 환상, 나의 흥미, 나의 능력을 중심적으로 고려를 했다면, 이제 전환기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직업적 자원, 그러니까 외부적인 초점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나의 초점에서 외부 초점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요인, 이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요인을 중시하게 된다. 초점이 현실적인 요인으로 전환이 되었다 라고 해서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직업 진로 선택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하게 되는 시기가 전환기. 그리고 이제 성인 초기가 되면 시행기가 되죠. 시행을 하는 거죠. 직업 선택하고 직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이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고 한 30세까지는 이런 변화도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30세까지. 네. 그리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31세부터 44세 안정을 얻게 되고 직업에 대한 만족감, 소속감을 갖게 되고 이제 점점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색기 때는 이제 이런 진로 탐색하는 시기라고 해서 탐색기죠. 자아 검증, 그리고 역할 수행, 직업 탐색 등의 과정을 거치는 시기, 탐색기. 이 말을 용어를 바꿔서 얘기한 게 결정화, 구체화, 실행입니다. 결정화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명확히 하는 게 결정화. 구체화는 그 명확히 한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실행, 직업 선택, 그리고 그 노력을 실행하는 단계. 그래서 탐색기 정리되셨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확립기에는 직업을 종사하고 생활 터전 마련하는 시기. 그리고 유지기로 가면 이제 중년이죠. 네, 중년의 시기. 직업 세계에서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시기가 유지기. 쇠퇴기는 은퇴하고 새로운 역할 활동을 찾게 되는 시기다. 그래서 성탐, 확, 유쇠가 되고, 성장기에는 환상, 흥미, 능력, 탐색기에는 잠정, 전환, 시행, 확립기는 시행, 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수퍼 이론이죠. 수퍼 진로 발달 이론. 성환이, 흥미, 능력은 성장기의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죠. 성환이, 흥미, 능력. 탐정, 전시 쪽으로 탐색기에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다. 확립기에는 시행기가 이어지죠. 탐색기 마지막이랑
확립기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시행기가. 그래서 확실히 안정적이다. 안정기. 그래서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적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네, 이거는 반드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네,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결정 구체화 실행은 탐색기라고 했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 끝. 36번. 로의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로의 욕구 이론.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1번. 아동기 형성된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네, 로의 욕구 이론, 욕구, 아동기 중시했고, 부모 자녀 관계, 유형 중시했죠. 강조했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 2번. 가정 분위기의 유형을 회피 정서 집중형, 통제형으로 구분하였다. 뭐였죠? 회피 정서 통제형이 아니고 로는 부모 자녀 관계를 수정 회피한다 이랬잖아요. 수정 회피. 네. 그래서 회피, 정서 집중형, 수용형 이렇게 구분이 됐죠. 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직업군을 8가지로 분류했다. 맞는 얘기죠. 네. 8 곱하기 6 체계. 8개의 직업군, 6개의 수준으로 분류했죠. 그 다음 매슬로우가 제시한 욕구의 단계를 기초로 해서 초기 인생 경험과 직업 선택 관계에 관한 가정을 발전시켰다. 네, 그렇죠. 매슬로우 욕구 이론 기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로의 욕구 이론 또 다시 복습을 해야겠죠. 로의 욕구 이론. 네, 욕구 이론, 욕구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아동기 경험 강조했죠. 아동기에 형성된 욕구가 중요하다. 이게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 했어요. 그리고 아동기 부모 자녀 관계 따라 욕구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유형, 양육 방식, 자녀 관계 유형에 대해서 이제 수정 회피 나누어지죠. 수정 회피. 부모 자녀 관계 유형을 보면 수정 회피, 수용형, 정서 집중형, 회피형이 있다. 로는 부모 자녀 관계를 수정 회피한다. 수용형, 정서 집중형, 회피형. 그렇죠. 그래서 수용형으로는 무관심형, 애정형이 있고 무관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적으로 수용을 해주는 편이지만 뭐 그렇게 온정적이거나 뭐 따뜻하거나 이제 이런 유형은 아니다. 좀 다소 무관심. 애정형은 온정적, 따뜻하고 이제 정서적으로도 수용해주는 유형이 애정형이죠. 정서 집중형의 경우에는 과보호, 과요구형. 과요구형은 엄청 강압적이고 자식들 이제 좀 약간 숨막히게 하는 유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강압적이고 계속 요구하는 유형이고, 과보호형은 네, 지나치게 보호하는 유형, 과보호형. 그리고 회피형으로는 이제 회피형이라면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부모의 책임을. 그래서 거부형, 무시형. 네. 자녀를 굉장히 거부하는 유형이고, 네. 그래서 이제 외면하고 거부하는 유형, 자녀의 그런 욕구를, 그리고 무시형은 자녀의 욕구를 말 그대로 네, 회피하고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런 회피형입니다. 그래서 수용, 정서 집중, 회피형으로 나뉜다. 그래서 이러한 그 로의 욕구 이론에서는 사회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고려했죠. 네, 사회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고려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직업 기본 욕구간 관련성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면 이 이론이 성격 이론과 직업 분류를 통합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욕구라는 것은 성격과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직업과 연결을 시킨 거죠. 직업 분류와.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격과 직업을 이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2차원의 직업 분류 체계로 설명을 했는데 8가지 직업군, 8가지 영역, 그리고
6가지 수준으로 직업 분류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영역에 8가지 직업 분류가 존재하고 이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6가지 수준 직업의 수준이 존재한다. 1에서부터 6까지 수준으로 존재가 한다. 이게 2차원의 직업분류 체계입니다. 8 곱하기 6 체계. 네. 그래서 로의 욕구이론이었고, 로의 욕구이론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이제 가정이죠. 아동기 경험과 직업 선택에 관한 5가지 가설. 이것도 이제 공부를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에 따라 다르다. 네, 그러니까 유전의 영향을 꽤 강조했어요. 로는 유전적 특성의 영향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유전적 특성의 발달 정도는 경험 그리고 사회 경제적 배경, 사회 문화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잠재적 특성 발달에 한계가 있고 개인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유전적 특성의 발달 정도는 경험, 문화적 배경,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흥미와 태도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발달 유형이 결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흥미와 태도는 또 경험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방향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 흥미 태도가 가리키는 방향은 무의식적이고 특정적이다. 그리고 4번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다. 5번 개인의 욕구와 만족은 성취 동기의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성취 동기에 따라서 이제 만족이나 욕구 크기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가설인데 이게 또 이걸 그냥 기억하기가 또 마냥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로의 욕구 이론은 유전을 강조했다. 유전적인 영향을 이제 좀 비교적 중요하게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잠재, 유전, 흥미, 에너지, 욕구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잠재적 특성은 한계가 있다라고 했죠. 발달하는 데 있어서 유전적 특성은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무엇의 영향? 경험의 영향. 배경,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이런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었고 흥미는 흥미와 태도죠. 흥미와 태도는 뭐죠? 경험에 따라 이제 결정된다. 그리고 에너지는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 흥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죠. 욕구는 뭐였죠? 개인의 욕구와 만족은 성취 동기에 따라 결정된다. 욕구와 만족은 성취 동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키워드만 보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문제 나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빈번하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로의 욕구이론, 아동기 경험, 직업 선택에 관한 가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넘어갈게요. 37번.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유쾌하거나 정적인 감정 상태는 직무 만족, 직업 적응, 직업 동기, 작업 동기, 직무 몰입. 자, 이거는 그냥 문제 속의 답이 있네요. 유쾌하거나 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했잖아요. 유쾌하거나 정적인 감정이라는 거는 감정에 어떤 그 유인가가 있는 거죠. 어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런 개념은 그런 감정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개념은 만족밖에 없잖아요. 직무 만족. 그래서 직무 만족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동 특성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기억. 점심을 먹으면서도 서류를 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 견딜 수 없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쉴 수가 없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허탈감을 느낀다.
인생의 환멸을 느낀다. 불면증이 생긴다. 기억은 뭐죠? 워커홀릭이잖아요. 그쵸? 워커홀릭, 일 중독증. 그리고 이건 열심히 했지만 허탈감, 불면증, 인생의 환멸을 느낀다. 이거는 소진, 탈진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39번.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의 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처음 이제 나오는 주제입니다. 네,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그런데 이것도 천천히 살펴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한번 살펴보면 이제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이 뭐냐? 말 그대로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로 결정에 있어서 가치가 중요하다. 흥미보다도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이론입니다. 이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 규칙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하지만 흥미는 가치만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는 진로 결정에 있어서 가치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에서는 흥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진로 결정에 있어서. 네. 그래서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브라운이 주장한 이론인데, 브라운이 만든 이론인데, 이 브라운님께서는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가치의 발달, 가치가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 사람들이 가치를 어떻게 발달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 영향이, 유전의 영향이 40%, 그리고 환경과 뭐 그 밖에 오차 등의 영향이 약 60%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경 속에서, 환경이 60%라 그랬잖아요. 환경과 뭐 기타 오차 요인들. 이렇게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치들의 그런 시그널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잖아요, 세상에. 우리 환경에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의 시그널, 그런 가치들의 신호에 우리는 이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치들이 서로 막 충돌도 하고 부딪히면서 점점 이제 정교화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교화되고 또 이렇게 우선순위가 매겨지겠죠. 서열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치들이 이렇게 정교화, 서열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 그 수많은 가치들 중에서 이렇게 정교화되고 서열화되면서 구체화되는 가치들이, 구체화된다는 가치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발달된다는 거죠. 그렇게 발달되는 가치들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이 이제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봉사적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봉사적 가치가 발달되었다, 구체화되었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나중에 사회형, 돕는 직업에 대한 직업에 이제 더 잘 맞는다. 그리고 뭐 독립성을 추구하는 사람, 네. 이 사람도 이렇게 여러 세상의 그 주변 환경에 여러 가치의 그런 신호들에 노출이 돼 있다가 뭐 어떤 계기들로 인해서, 뭐 어떤 기회들로 인해서 그런 독립성 추구에 관련된 가치에 정교화되고 이제 그런 가치가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치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직업을 더
이제 찾게 된다라는 것이 이 모형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 주요 내용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이 모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살펴보면 인간의 행동은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진로 결정에서 흥미보다는 가치가 중요하다. 왜? 가치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주는 이제 규칙,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흥미는 그런 규칙이나 기준이 될 수 없다. 가치보다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진로 결정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기본 명제에 대해서 이제 간혹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의 기본 명제에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가치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다양한 가치들에 노출돼 있다가 그것이 부딪히고 막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서열화, 정교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우선시하는 가치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된다. 다음,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들은 이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생애 역할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즉 핵심은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왜냐면 가치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네. 그래서 뭐 이 세부 내용은 간단히 살펴보면 생애 역할 가치를 만족시키려면 한 가지의 선택권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생애 역할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선택권은 명백하게 그려져야 된다. 각 선택권을 실행에 옮기는 난이도는 동일하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 높은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그리고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가치는 환경 속에서 이게 부호가 잘못됐네요. 이게 이 기본 명제에 속하는 그 내용입니다.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된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세습된 특성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지적으로 처리된다. 그 외에 문화적 배경,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요인 또한 진로 선택 및 생애 역할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가치는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노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치, 다양한 가치에 우리가 노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가치가 보내는 시그널에 노출이 된다. 그 얘기가 이제 환경 속에서 그 가치들 중에서 이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우리는 그 가치를 학습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널려있는 다양한 가치들 중에 이제 이런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개인의 세습된 특성, 그러니까 그 타고난 거죠. 이게 전해져 온 그 특성과 개인의 잠재적, 선천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생득적으로 얻어진 그런 특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지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치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하는 것은 개인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행동 패턴을 이제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제일 밑에 보시면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학습된 기술과 함께 인지적, 정의적이라는 건 정서적이죠. 그래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적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치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하는 것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 패턴을 형성한다. 이제 이런 의미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처리하는 과정이 인지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인지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에서는 인지적인 명료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 정보는 개인의 이런 선천적인 특성, 유전적 특성과 상호작용을 해서 인지적으로 처리된다 그랬어요. 인지적인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에선 인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명료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브라운은 이 가치 중심 모형에서는 내담자가 이런 인지적 명료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인지적 명료성이 인지적 명료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이렇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뭐 불안이나 우울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담자의 이런 정서적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또 생애 만족은 모든 필수적인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들에 의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생애 만족이라는 거는 이런 필수적인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들에 달려 있다. 이런 역할들에 따라 생애 만족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필수적인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인생의 만족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다음, 한 역할의 현저성은 역할 내에 있는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 정도와 직접 관련된다. 이게 현저성이라는 거는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거잖아요. 어떤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그 역할 내에 있는 필수 가치들의 만족 정도와 연관된다. 네, 뭐 비슷한 맥락이죠. 위에 이 얘기도 그렇고 이 얘기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네, 그게 이제 생의 역할을 결정한다. 생의 만족. 그래서 이게 그냥 처음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브라운의 가치 중심적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처음 나온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브라운.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인간의 행동이. 가치가 중요하다. 흥미보단 가치가 중요하다. 왜? 가치는 우리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 요인. 왜? 행동 규준이 된다 그랬죠. 행동에 있어서 이런 규칙, 기준이 되는 요인이 가치라 그랬어요. 하지만 흥미는 그런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치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가치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신호에 노출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정교화, 구체화 과정을 통해서 발달되는 가치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 명제로 가보면 그런 가치들 중에 우리가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몇 개 안 된다. 또한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들은 우리가 생애 역할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그리고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된다. 가치를 담은 정보를 이제 획득하면서 학습이 되고 이것은 우리의 인지적인, 정서적인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학습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랑 같은 의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정보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지적으로 처리된다 그랬어요. 인지적으로. 네. 그리고 문화적 배경, 성별, 사회적, 경제적 수준 요인 또한 진로 선택과 생애 역할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지적 명료성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중요시하니까. 그래서 인지적 명료성이 없는 내담자는 이 접근의 그 상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정서적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만족은 모든 필수적인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들에 의존한다. 생애 역할들에 달려있다라고 했고, 한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그 역할 내에 있는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 정도와 관련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필수적인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제 생애 만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그리고 생애 역할의 그런 현저성과도 관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이것이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의 기본 명제입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1번. 틀린 겁니다. 1번.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 얼마 되지 않는다. 2번.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된다. 그렇죠. 3번. 생애 만족은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들에 의존한다. 그렇죠. 생애 역할들에 의존한다 했어요. 모든 가치를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들. 4번.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상호작용이라 그랬죠. 개인적인 그 타고난 선천적, 유전적 요인이랑 외부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네,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40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조직에서 직원의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경력 개발, 사내 공모제,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평가, 직무순환, 어떤 걸까요? 직무평가. 직무평가는 이제 경력 개발이랑 직접 관련이 없죠. 네, 평가는 보상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사내 공모제 같은 경우는 사내에서 그 직위를 사내 채용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직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직무 그 인적 자원 활용의 이제 유연성의 목적으로 이제 실시하는 제도고, 후견인 프로그램, 멘토링 제도는 신입사원의 이런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경력 개발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이고, 직무순환은 이제 다기능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보고 딱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절대. 사내 공모제,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경력개발. 직무평가는 경력개발과 관계가 없어. 이렇게 외우시면은 조금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전 문제들을 좀 가져왔어요. 자, 보면은 2021년 1차 26번 문제입니다.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종업원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같은 의미잖아요. 경력개발 프로그램, 역량개발 프로그램. 거리가 먼 것. 여기서는 정답이 뭘까요? 훈련 프로그램, 사내 공모제, 직무순환, 후견인 프로그램. 여기서는 정답이 뭘까요? 네, 2번 사내 공모제가 되겠죠.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사내 공모제 아니고 직무평가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일단 밑에 것도 같이 먼저 볼게요. 2020년 3차 38번입니다.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문제 같은 얘기잖아요. 문제는 다 같은 문제인데 보기만 달라요. 1번 훈련 프로그램, 2번 평가 프로그램, 3번 후견인 프로그램, 4번 직무순환. 정답은 뭐죠? 정답은 평가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이제 암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비교를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제 각 보기마다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암기를 하면 안 되고, 네. 보기들을 보고 비교적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줘야 됩니다. 근데 뭐 그 중에서 또 굳이 꼽자면 이제 평가가 1순위로 가장 거리가 멀고 그 다음은 사내 공모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보면 엄밀히 따지면 직무평가가 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력개발하고는, 네, 평가는 보상이랑 연계돼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십시오. 평가는 보상이랑 연계돼 있다. 사내 공모제는 이제 인력의 그런 신축적 유연한 운영,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보기 내에서 비교를 해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 네, 무조건 외우시면 안 된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네, 직업심리학 과목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이제 목이 이제 쉰 것 같은데, 남은 기간 조금 더 힘내셔서 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3과목 직업정보론 과목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